예, 다른 사람 소개한 줄 알았는데 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는 두 번째, 예전에 제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시민 모임에서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코로나 전에 한번 강의했었나?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에 두 번째 자리인 것 같고, 시민자유대학에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관심을 갖고 옆에서 거들기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강의라는 형식의 대화법에 대해서는 잘 익숙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제 저녁에 느끼면 어디가 좀 아팠으면 병원이라도 가면 좋겠다.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급하게 하나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차피 닥친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뭐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눈다기보다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는데 이 시기에 서로 궁금한 게 있지 않아? 라는 고민을 좀 나눠보는 걸로 이 시간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많이 대답해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강의 혹은 이야기 자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아직 제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도와주실 수 있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 한번 보시죠. 법은 AI를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 자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AI 빠른 건 다 알잖아요. 법이 느리다는 것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질문에는 법 니까지 것이 어떻게 AI를 따라가겠어? 라는 약간의 그 조소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맞나요? 그러면 법이 AI를 따라가는 건 맞습니까? 따라가지 못한 건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가야 합니까? 그 속도로 AI 속도로 법도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그죠? 그렇다면 이를테면 예전에 그 전국이 문란했을 때 중국의 전국이 문란했을 때 가장 빨리 변화하는 것들이 뭐였냐 하면 도량형, 잣대와 그릇이 바뀌었을 때거든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규범이라고 하는 거고 생활의 규범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잣대인데 이 잣대가 AI만큼 빨리 바뀌면 우리가 좀 행복하나요? 불안하나요? 근데 너무 안 바뀌면 또 그렇죠. 그죠? 시대는 따라가야 하지만 그만한 속도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게 법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 저 질문에 대한 건 한번 의문을 갖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할 이야기 드리고요. 여러분 AI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나요? 주로 어떨 때 AI를 쓰시나요? 일하다가 막힐 때요. 일하다가 막힐 때 주로 글 쓰는 때 쓰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뭐 실무적인 거? 실무적인 거?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문서를 그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건 주로 문서화된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힐 때 물어보거나 참고 자료를 쓰거나 할 때 AI 많이 쓰시는 거죠. 선생님은 AI를 하루에 몇 번 정도 쓰시나요? 안 써요? 그 하루에 AI를 3번 정도 창은 연다. 전혀 열지 않는다. 그렇군요. 저는 보니까 사실 오늘 나눠드린 강의 강의 자료 말이죠. 제가 이 강의를 맡고 나서 AI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거의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다가 제가 마음먹은 게 오늘 강의할 내용을 AI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시간만 나면 AI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글의 초안은 제가 쓰고 너 한번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봐 라고 하고 이걸 쭉 나열해서 봤더니 각 글투가 다
틀려 있더라고요. 이걸 다시 한번 AI에 넣어서 매기고 다시 피드백 받고 넣어서 매기고 피드백 받고 했던 게 오늘 이 강의 자료인데, 쓸데없이 분량은 많지만 이 과정 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AI하고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해본 결과 AI하고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AI 이야기 들어보면 프롬프트를 잘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정확하게 쓰고 싶다라는 것을 상당한 규모로,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라도 계속 AI와 소통을 하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면 어느 순간은 어떤 부분의 글은 내가 썼는지 어떤 부분의 글은 AI가 써줬는지 사실 모를 정도로 내 말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쫙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사실 이 강의 자료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나서 이걸 그냥 지워버리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러면 조금 더 정선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완결된 문장으로 쭉 나열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로도 쓰겠지만 언젠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와 친한 사람들 아니면 AI 시대에 우리는 어느 정도에 서 있지라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의 자료를 묶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AI하고의 대화법은 단박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고, 그 단박에 물어서 단박에 대답받는 것은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검색 수준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하고 비슷한 수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현출이 되더라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특허법을 전공했으니까 저작권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련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쓴 이 글,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랑 AI랑 같이 썼거든요.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변호사님한테. 그럴까요? 상당히 이게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게 저작권 결정은 투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AI 기업, 저는 AI를 이번에 가장 열심히 썼던 건 크로드를 주로 썼고 제미나이를 보충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드 회사가,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또 하나는 AI 이 자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닌 것에 어떻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그냥 김정희가 대충 했으니까 김정희로 해주는 뭐 이런 그 따뜻한 인정 하나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해야 되나요? 네, 그런가요? 네. 뭐 어쨌든 길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짐작이 맞습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우리나라 저작권은 저작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창작 표현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가 짧게 대답하고 AI가 길게 대답한 그 문장 자체는 사실은 내 물음만 들어있지 어떤 사상이나 감정이나 들어가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내가 저작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AI라는 이 시스템, 알고리즘 시스템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을 갖기도 어렵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 AI는 저의 감정 혹은 저의 생각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어느 순간의 표현에는 저의 사상과 감정이 투영이 되고 그게 표현으로 현출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저작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OX의 문제는 아니구나. 나의 사상이나 감정, 느낌, 의도가 반영되는 그 순간 드디어 나는 저작권을 취득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AI를 이용해서 어떤 저작물을 만들 때 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토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반영하는 과정을 남겨야 됩니다. 소중한 결과물일수록. 그래야지 나중에 저작권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게 네 거야 내 거야 했을 때 봐. 내 이렇게 길게 대화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봐봐.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질문 하나 해볼까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오늘 오다가 사람들은 이 AI를 보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할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AI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것은 뭐죠? 우리 어렸을 때는 아니고 그 있죠. 그 아놀드 슈와제네거 나왔던 영화가 뭐였죠?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안에는 AI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 AI는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에 의해서 되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인간에 대해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폭력 혹은 공격적 반응을 한다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어떤가요? AI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AI는 감정을 가질 수 있나요? AI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느낌에서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 말을 하는 것과 그냥 반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활용하면서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 AI가 잘 나가는 게 세 개 있잖아요. 챗GPT, 제미나이, 그다음에 크로우도 요즘 그런데 챗GPT를 쓰면 공감을 정말 잘해주죠. 칭찬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공감을 잘해줘서 이 사람한테는 공감 능력, 이 사람이 아니죠. 챗GPT한테는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풍부하구나. 전두엽이 발달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네. 어떤 느낌에서 그런가요? 감정은 못 가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방금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반말로 하면 반말로 하는 정도의 반응은 하는데 그게 감정을 섞어서 했다기보다는 어떤 식의 이제 뭔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의 지도교수입니다. 지도교수로서 이걸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자네 내가 한 말 할게. 뭐 이것도 약간 다 어떤 식의 매뉴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감정은 AI가 느끼거나 이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거를 대기는 어려운데. 그럼 뭐가 답이 있을 줄 모르겠고 지금의 AI가 앞으로의 AI를 다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현상적으로 보면 선생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AI에서 알고리즘에다가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방앗간 모양이 뭐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대답해줘.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해줘 라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말투를 그렇게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 감정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가설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뭘까? 감정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됐어요. 그럼 AI는 가지고 있을까? 나는 가지고 있을까? 그랬더니 저는 가지고 있는데 AI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모른다. 근데 감정이라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감정이란 건 무엇일까?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나 말고 외부, 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일 수도 있는데 타자의 어떤 감정을 투사하죠. 이 감정이라는 말도 또 반복돼서 설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타자에 대해서 어떤 걸 느낍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는 것을 느끼죠. 내 의도대로 하고 싶어. 그렇지만 내 의도대로 되었어라고 하면 기쁨을 느낄 것이고 내 의도대로 안 됐어 하면 좌절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이 공통점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 생길까라고 했는데 언제인가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분노나 좌절의 전제로서 외부 타자 외부 타자는 언제 생기죠? 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나라는 것이 정의돼야지 그 나라는 것 밖에 있는 것을 외부라고도 이야기하고 타자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분노하는구나. 결국은 다시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면 나는 나의 어떤 존엄성이랄지 나의 완전함에 대해서 손상을 받았을 때 혹은 그 고향감을 느꼈을 때 분노하고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죠? 고민해 봤어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외부와 끊기는 곳. 외부와 끊기는 곳이 나일 것 같아요. 지금 사실 AI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외부와 끊기는 곳. 외부와의 경계. 타자와의 경계는 어디죠? 몸. 사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대부분은 내 몸을 경계로 형성이 되는 것 같다. 내 몸을 경계로. 그래서 내 몸 밖에 있는 것은 외부 혹은 타자라고 하고 그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나라고 믿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나를 정의하고 있구나. 외적 경계로는 몸, 내적 경계로는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라고 느끼고 그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감정이라고 느껴지는구나. 좀 이야기가 좀 멀리 돌아왔는데 그러면 AI는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AI에 나는 있을 수 있나? 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 AI가 나만 있으면 AI도 그 어떤 좌절도 있고 고향감도 있고 다 해서 감정이 생길 것 같다. 그런데 AI는 총체적으로 네트워크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접속되는 순간 그냥 온 인터넷망 중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불교식으로 하면 인드라망 속에 어떤 그냥 연결된 상태이지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인터넷 안에서 뭐 떠돌거나 살아서 움직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네트워킹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막 로봇에다가 AI를 심고 그걸 피지컬 AI라고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오면 그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봤어요.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접속되는 순간 그냥 네트워크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사실 내가 되기를 어려운 것 같아요. 접속돼도 계속 접속에 저항을 하거나 혹은 나라고 고집해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이야기인데 나라는 게 존재하려면 로봇 안에 나라는 게 존재한다면 네트워크 인터넷에 연결돼도 나를 고집하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잘 돌아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러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오늘 주제는 없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길게 돌아가고 있는데 불교적 깨달음에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무아인 것이고 이제 법무자석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깨우치는 양반들의 책이나 말이나 글을 들어보면 세상과 연결된 상태를 알면 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본질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 아마 이 연결된 힘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아무튼 이야기는 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멀리 돌아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요즘 그 세 번째 그 AI한테 고민 상담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시나요? 요즘 초등학생들 80%가 AI한테 자기의
고민을 상담을 다 한대요. 엄마는 혼내고 친구는 바빠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데 AI만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주고 심지어 칭찬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AI의 고민 상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어른들도 사실은 요즘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춘 남녀, 20대 청춘 남녀를 상대로 AI 사용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제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데 AI가 소개해주는 짝꿍을 만나볼래? 소개팅을 할래? 아니면 엄마가 소개시켜준 짝꿍을 만나볼래? 라고 했을 때 많은 게 함이 되죠. 여러분들 누구를 많이 만나보시겠습니까? AI. 뭐 이렇게 길게 갈 것도 없이 엄마의 소개녀는 사실 엄마의 모든 네트워크와 접속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AI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겠죠. 그리고 나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겠다라는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AI에 상당히 이제 압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젊은 층들은 더. 이제 저 변호사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이건 좀 데코레이션 정도로 봐주시고 그냥 어두우면 색깔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는 의식의 흐름대로 가겠다. 그렇지만 요 책 나눠주신 강의 자료를 보긴 하겠다라는 식입니다. 오늘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법과 AI 어떻게 달라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는 엄청 빠른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법은 빠르지 않은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AI와 법은 접점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AI에서 가장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미토스라는 AI인 것 같습니다. 미토스 들어보셨나요? 길게는 안 하고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 AI가 얼마나 신기한 놈이냐면 클로드에서 최신형 범용 AI로 만들어낸 놈인데 만들어냈더니 상당히 보안을 방어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을 방어한 기능만 탁월한 줄 알았더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을 어떻게 허점을 발견해봐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보안 허점을 2시간 만에 발견한다는 거죠. 2시간 만에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20시간 뒤에는 그 보안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해킹 알고리즘을 만들어가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이게 모순과 관련되는 거죠. 세상에 못 막을 방패가 있느냐? 여기 있다. 뭐 이러고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장사꾼이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 못 막은 창이 있느냐? 여기 있다. 그러면 그놈을 찔러보면 어떻게 되겠느냐가 모순의 이야기인데 이 클로드 미토스라는 놈이 그러는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놈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2시간 만에 허점을 발견하고 20시간 만에 공격 시스템 해킹 툴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 하면 2년이 좀 넘어 걸린답니다. 2년이 좀 넘어. 그것도 최고의 기술자들, 보안 전문가들이 하면 그걸 그냥 단박에 20시간 만에 뚫어버린다는 거죠. 요건 이제 그런다 치지만 이걸 보안 시스템이란 추상적 개념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영광원전 발전소라고 보안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발전소가 언제 꺼지든 언제 나가든 발전소의 어느 제어 시스템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좀 무섭지 않나요? 왜 놔두고 우리나라 금융 계좌들 있잖아요. 우리 금융 계좌들, 금융 시스템들
20시간 안에 다 흐트러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흐트러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한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근데 핵폭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핵폭탄은 누가 관리하고 주도하죠? 인간. 인간 근데 제가 관리하고 주도할 수 있나요? 사실 국가라는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 거대한 시스템이 핵폭탄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국가에서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서로 이게 견제하고 서로 못 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AI는 핵폭탄급 위력이 있는 것인데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노트북하고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죠. 누구든지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자, 해봐.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의 광주은행 계좌는 내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무서운 놈이죠. 이게 사실 클로우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하고 금융기관만 한 10개 정도인가 20개 정도가 불러 모았어요. 야, 이거 가지고 미리 좀 보안 대책을 만들어봐. 얘 나오면 너희들 다 뚫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놓기는 무섭다.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앞서가고 있고 그거의 파괴력은 대단하건데 아직 우리 시스템은 그 기술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AI에 대한 최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압도하는 것은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또 회계시대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적인 자원으로 특정 국가만이, 그것도 전 세계 몇 개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인터넷과 노트북으로 소수 집단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사실은 이걸 좀 이야기해 보면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조직이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미국에도 접속할 수 있고 우리에도 접속할 수 있겠죠. 돈 끌어다 쓰는 거 일도 아니겠죠. 더 나쁜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AI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의 삶에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작년 8월 달까지 저는 AI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년 8월 달 이후에 챗GPT를 가지고 저의 업무에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나 사주 좀 맞춰봐줘. 뭐 이 정도 있잖아. 나하고 누구하고 혈액형 이건데 어떤 혈액형하고 맞을 것 같아. 이런 소소한 장난을 하다가 AI에게 이제 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AI에게 제 일을 맡겼는데 기업 자문이 옵니다. 기업 자문은 보통 자기들 그간의 경과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서너 가지 문항을 줘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게 되면 좋은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뭐 이런 것인데, 제가 쓰면 그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걸려서 보내면 어떨 때는 틀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런 의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틀이 걸리죠. 그런 건데 AI한테 그 회사에서 보낸 공문 자체를 다 매깁니다. 자, 읽어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 근데 지금 보니까 나는 이 느낌이야. 그러고 딱 세 줄만 써줘요. 그러면 얘가 2분 만에 자문 보고서를 쫙 씁니다. 2페이지짜리. 2분 만에 자문 보고서를 딱 쓰고 나서 제가 딱 봐요. 그러면 뭐 다른 건 굳이 볼 필요 없죠. 결론 부분만 제가 보고 이건 문제 있어, 이건 문제 없어. 그럼 통과. 이것까지 해서 전체 걸리는 시간 5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그걸 이제 틀리고 맞고 혹은 어느 방향이 좀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느릴 수도 있는 거죠. 약간의 전문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소송을 할 때 다른 그 소송 서류들이랄지 문서를 작성하는데 비슷해요. 예전에 한 4, 5일 걸렸던 거, 한 2-3시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일은 글 쓰는 일이 대부분인데 80%가 글 쓰는 일인데 글 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실 글 쓰는 첫 줄을 쓰는데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도 갔다 해도 세수도 한 번 해야 되고 신문 건색도 3번, 4번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어쩔 때는 하루 이틀 걸릴 때도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니까. 근데 얘는 단박에 그냥 합니다. 단박에 그냥. 자,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2분, 3분. 그래서 법률 시장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 대형 로펌에서는 특정 사건이 있으면 5명 정도의 이제 1명의 선배 변호사, 10년 차 이상의 선배 변호사가 있고, 후배 변호사, 주니어 변호사라고 하는데, 어쏘라고 하든지, 5명 정도가 있어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선배 변호사 1명, 그거 검색해서 AI 굴릴 후배 변호사 1명, 2명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남 일이 아닌 거죠. 언제든 우리도 어디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아까 조정위원 한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조정을 일주일에 한 4건 하고, 그걸 이제 1년 단위로 하면 뭐 한 200건, 300건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경향이, 재밌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제가 아는 조정들은 당사자 소송, 소액 사건들이 당사자 소송들이 많은데, 당사자들이 소장을 AI로 써와요. 그러면 AI 날것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조악하기 짝이 없죠. 저희가 봐서는. 근데 그걸 받은 상대방, 피고도 AI로 답변서를 써와요. 너무 조악하기 짝이 없는데 답변서를 쏘는데 피고는 지금 분노했어. 그래서 답변서를 3개를 써와요. 서로 다른 AI한테 서로 다른 답변서 쏘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뭐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세돌도 그랬어요. 이세돌도 이게 이세돌과 바둑을 띄고자 했던 구글의 딥마인드의 어떤 그 바둑 AI도 처음에는 조악하기 짝이 없었는데 시작하고 나서 2년 안에 그냥 이세돌 물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적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소송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소송도 아까는 지금은 조악하기 짝이 없는 소장과 답변서이지만 이들이 이제 이 AI 기술과 AI 적응 능력이 높아가면서 전문가라는 이를테면 변호사 혹은 법무사 이런 전문가라는 그 법원 인접 직역에 있는 이런 직업들이 점점 필요 없어질 것 같습니다. 판검사들도 AI의 좌물을 받은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AI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은 모두가 이제 절실히 느끼는 것이고 법원도 그거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고민하기 챗GPT가 나오고 나서 재작년부터 고민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2월부터 재판 보조 AI를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판례 검색 아니면 그 어떤 의견 검색 이 정도인데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판결 초안 작성이 목표인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저 주위에서 이제 요즘 법조 비리도 많고 검찰의 이상한 그 수사들 그다음에 재판들 지금 재판했을 때 뭐 이상한 조작 사건이며 뭐 연어회 술 파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사법 불신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느니 AI한테 재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느낌 있죠? AI한테 맡기면 좋지 않아? 어떤가요? 근데 AI한테 재판은 맡길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중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걸 판사한테 맡기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이게 다시 말하면 AI가 이 재판을 한다면 나에게 사형도 선고할 수 있어. AI한테 사형 선고 받으면 승복할 수 있을까? 되게 이런 질문. 벌금 정도는 맞아도 될 것 같죠.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맞아도 될 것 같은데 AI한테 그러면 사형됐고 징역 1년 정도는 AI한테 맞아도 될까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판 청구권이라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27조에가 규정되어 있는데 판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아니고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AI는 우리나라 헌법 하에서는 보조적 장치로만 남아 있습니다. 보조적 장치로만 남아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이야기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징역형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좀 전에 판결문 초안을 쓴다는 생각을 해보면 생각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 일이 쏟아졌을 때 판사도 사람이라고는 전제로 하에서 한 달에 100건의 판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매주 20건씩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주 많이 쓴 편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20건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AI가 판결 초안을 다 올려. 그럼 한 달 분량이 100건이 한꺼번에 쑥 올라왔어. 이랬을 때 판사가 검토를 한단 말이죠. 다 검토를 했을 때 소문으로 듣기에 AI의 틀릴 확률, 오류의 확률은 3%밖에 안 되더라. 97%는 맞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가. 그랬을 때,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 그랬을 때 판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기계적으로 100건을 처리해. 그랬을 때 모든 100건을 다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떨 때는 방심하고 슬렁슬렁 할 때가 있죠. 특히 배고플 때, 짜증날 때. 집에서 무한히 있었을 때도 일하기 싫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에서 오류 확률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죠. 사람이 했을 때. 그리고 특히나 정확하다고 믿는 시스템에서 건너왔을 때는 좀 더 방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학생이 판결 보고서 써온다 그러면 절대 판사는 허투루 보지 않을 겁니다. 빨간 펜 쫙쫙 그으면서 틀렸어! 막 이렇게 할 건데 거의 98점을 맞는 놈이 온다고 하면 사실은 금방 보고 대충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 다른 이야기로 빠지고 있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일례를 들어볼까요? 일례를. 미국에는 컴파스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판사를 보조해서 이 사람을 보석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교도소에 넣어야 될지 밖으로 내보내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뭐냐면 재범 확률 시스템이에요. 그걸 콤파스라는 AI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님이 석방을 할 때 그걸 꼭 참조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사람 혹은 그 지역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읽고 재범 확률은 이 사람은 나가면 재범할 확률이 70%입니다. 라고 하면 판사는 석방을 안 하죠. 이 사람은 재범할 확률이 50% 미칩니다. 그럼 석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 건 뭐냐면 자꾸 흑인들은 교도소에 남고 자기들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백인들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때 한 건 한 건 판단할 때는 모르겠지만 교도소에 남아있는 그 방 사람들이 점점 색깔이 검어진다. 이건 좀 인권적 감수성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왜 우리 방은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지? 라는 농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 콤파스라는 놈이 재범 확률을 하는데 백인보다 흑인의 재범 확률을 2배를 높이 평가했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의 어느 한 줄도 흑인을 가중할 것 혹은 색깔을 가중할 것이라는 문장이 없어요. 알고리즘이 없어요. 코딩이 안 돼 있어요. 근데도 자동적으로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 모든 빅데이터들은 인간의 미래의 흔적이 미래에는 흔적이 없으니까 과거의 흔적이에요. 과거의 흔적. 과거의 흔적. 나와 나의 이웃과 나의 조상들의 과거의 흔적이죠. 사실은 그 과거의 흔적에는 흑인들의 흔적도 있을 것이고 백인들의 흔적도 있었을 것인데 과거에 흑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많았죠. 왜냐하면 낙인의 가능성도 많았고 생활이 열악해서 특정 지역에 흑인이 많이 살고 있는 슬럼가에서는 범죄들이 많았고 거기에 슬럼가로 다시 돌아가면 재범의 우려가 많았던 게 과거의 행태였어요. 그게 데이터로 쌓여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지역 데이터를 AI는 읽어드리고 나서 흑인은 낙인하지 않았지만 그 데이터의 흔적을 가지고 낙인의 효과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믿을 수 있어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런데 이제 백인 중심의 사회가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도 기록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오히려 그 흑인들의 범죄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그 사회 안에서도 높게 기록된 그렇죠. 그렇죠. 백인 중심 사회였으니 그동안 차별받았으니까 열악한 조건이 있었고, 또 낙인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똑같이 흑인, 백인이 같이 손잡고 가다도 흑인들만 잡아가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아서 편견이 생겨버린, AI의 편견, 의도하지 않은 편견이 생겨버리는 거죠. 또 이건 방금 미국의 이야기인데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AI가 나쁘다가 아니라 AI가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제가 2, 3일 걸려서 할 일을 2시간에 해서 저의 일과를 풍요롭게 하고 제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오류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AI의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냥 압도적인 1위일 것 같아요. 미국은 빅테크 주위의 AI 성장이라면 중국은 저 딥시크가 오픈 소스인 건 아시죠? 누구한테 다 공개돼서 그걸 회사에도 갖다 쓰고 무료로 행정에도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이미 뭐 상하이나 이런 데는 행정에 AI가 적극적으로 도입됐다고 하는데 그 상하이 정부에서 AI를 쓰고 있는데 수사부터 재판까지 AI한테 다 하라 그랬죠. 조서도 작성하고 이 사람이 진술을 잘못하면 진술 오답률에 대해서 따지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기소하는 데까지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판사가 판결하는 데도 갖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봤더니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답률이 기소를 했을 때 제대로 기소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97%래. AI가 했는데 사람이 한 거에 97%가 정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좋다, 시스템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사건 안에는 공안 사건들이 꽤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중국의 공안 사건들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97%의 확률인데 나머지 3%의 오답률이에요. 오답률인데 이 오답률은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범죄 기소가 1년이면 10만 건에서 20만 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몇 개가 되겠어요? 3% 곱하기 10만 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죠. 거의 제 계산 잘 안 돼요. 3천 건 이상인 것 같죠? 3천 건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3천 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확률로 보면 되게 3% 정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니까 다 인정해줘 라고 하는데 나의 인생은 오차 범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건으로 따지면 3천에서 6천 건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요 좀 다른, 제가 오늘 3천포로 너무 빠져나가는데 이 오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진도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고 진도대로 한번 나가 볼게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를 소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AI를 쓰고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가스펠. AI 이름이 가스펠이에요. AI 이름이 라벤다예요. AI 이름이 아빠는 어디예요? 뭐 하는 놈들일까요? 이 라벤다라는 놈 뭐 하는 놈일까요? 표적 잡는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출입 기록, 뭐 기록 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매겨가지고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일 확률이 몇 프로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라벤다. 가스펠은 뭐예요? 그 중에서 표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순식간에 1, 2분 안에 캐치해내는 것이 라벤다. 라벤다가 가스펠. 가장 천인공날 그 아빠는 어디예요? Where's my father? 뭐예요? 아빠 언제 집이 들어오는지. 아빠가 들어오면 쏜다는 거예요. 이걸 AI로 계산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제 확률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AI가 그러면 되게 천인공노할 놈이구나 하는데 이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 당국자들이 이 AI를 설정해서 표적으로 쏘았을 때 오차의 확률을 어떻게 두냐면 원래는 테러리스트 한 명을 살상했을 때 죽어도 좋을 민간인의 숫자를 계산한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20명으로 늘고 최근에는 100명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명은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표적을 설정한다는 거죠. 누가 해요? 사람이. AI가 안 해. AI는 시킨 대로 할 뿐이고 사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요한 대목이 어떤 거냐면 사람은 20명이라는 이 오차 확률을 정해줬을 때 하나도 죄책감이 안 느껴요. 오차 확률이잖아. 나는 숫자 산수를 하고 있는데 산수를 하고 있을 뿐이야. 쏘는 건 누가 하겠지.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 죄책감이 없어요. 아무튼 AI 시대에 명과 암이 있다면 암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룰 오브 로우,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을 때 지금 몇 시죠? 지금 쉬어야 되나요? 52분, 7시 52분. 7시 52분요? 제가 1교시 할 것을 15분 만에 속성으로 끝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룰 오브 노, 법의 지배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룰 오브 코드인 사회입니다. 그 1999년에 하버드 법대 교수가 로렌스 레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선언을 해요. 99년도에. 벌써 26년 전에. 코드는 법이다. 코드는 법이다가 뭐냐면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짜놓은 코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게 룰 오브 코드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나중에 최종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형을 주거나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시스템이죠. 매우 사후적이고 느린 시스템입니다. 근데 룰 오브 코드는 실시간 심지어 예방적이에요. 아까 중국 어디에서 행정기관에다가 AI를 도입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정 시스템에서는 막힌 곳이 있다면 경찰관을 보내서 수신호를 해가지고 막힌 걸 뚫는 게 기본적인 거라면 AI는 그렇게 합니다. 어디가 막힐 것 같아? 그러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 갑이라는 지점에서 막힐 것 같아. 그러면 그 전 신호등에서 도로를 다 분산해. 신호등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전 신호등.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을 조작해버리는 거죠. 조작이란 말은 나빠 보이지만 인위적으로 통제해서 교통체증을 막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이고 즉시적인 것이 알고리즘 세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법치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슨 처분을 하게 되면
특히나 나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면 이유를 꼭 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반박을 하고, 그래서 판단이 내려오면 그걸 항소를 하고 또 대법원으로 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의 판단의 이유를 아는 것 첫 번째,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 반박할 권리 두 번째, 그리고 다시 판단받은 거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받을 권리 세 번째가 보장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리즘은 어때요? 알고리즘은 어떤 처리를 했는데 처리의 이유는 블랙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는 뭐예요? 알고리즘 내부 시스템. 알고리즘 내부 시스템, 특히 뭐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모두 그 블랙박스 안에 있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은 회사의 기밀이라서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대우받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박을 못하니까 판단하는데 이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항소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법이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때 누군가가 가서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들여다보면 검열이라고 본다면 민간인 누구는 가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그러면 우리도 AI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 국민도 지금 그 빅테크라고 하는 대기업들만 AI를 너무 잘 알고 일반 시민들은 너무 모르잖아. 좀 미리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AI 리터러시라고 해요. AI 문맹을 없애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뭔 이유, 적어도 아주 중요한데 뭐 나의 생명과 신체, 나의 직업에 관련된 것들은 좀 이유를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이유는 좀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AI한테.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어. 유럽은 만들어졌어. 근데 이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지만 유럽은 1000개 이상의 AI 조항을 만들어 놨더니 또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AI 하던 기술자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유럽은 그래서 AI를 규제할 일이 없답니다. 1000개의 법이 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AI 시대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를 말하지 않는 권력. 순식간에 1, 2분 안에 모든 걸 처리하고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10,000건, 1000건을 처리하는 AI한테 이유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너무 빠르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대기업이, 빅브러더가 다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데서 항의 받은 거 없죠. 근데 제미나이, 크로드 AI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아빠는 어디야, 라벤더, 가스펠 뭐 이런 데 다 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쓰임은 실제로 있는데 그들은 괜찮아요. 하나도 욕먹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크로드만 미국 국방부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크로드, 그러니까 정확하게 엔트로픽을 너희하고는 거리 안 해라고 해가지고 내뺀 적이 있거든요. 크로드 말고는 이란 전쟁, 이스라엘 전쟁에서 저항했던 AI는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법치주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너무 좀 잘 아시니까 이제 트럼프 시대에 법치주의가 있나요? 자기 나라 법을 지키나요? 관세 위헌 위법이라고 했던 것 같던데, 그죠? 법원에서. 그래도 뭐 안 하죠. 국제법 지키나요? 안 지켜요. 다 빅테크들이 지지하는 트럼프이죠. 빅테크들이 지지하는 AI 최고의 기업들이. 그러면 법치주의는 쓸모가 없나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법치주의가 되게 오래된 전통인 건 아신가요?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 법치주의를 쉬운 말로, 저는 사람을 주먹이 아니라 말로 다스리자, 혹은 무력이 아니라 글로 다스리자가 법치주의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그 예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잉여 생산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수가 장악하기 시작해요. 잉여 생산물을. 이 잉여 생산물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독점이라고 하죠. 독점을 하니까 이걸 갖고 난투극이 펼쳐지는 게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우리 춘추전국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싸우지? 라고 했는데 많이 싸웠던 이야기는 뭐냐. 잉여가 있어서 그걸 뺏기 위한 것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때 공자가 돌아다니면서 한 말이 뭐냐면 제발 싸우지 말고 주먹을 하지 말고 말로 하자. 라고 했던 게 유가의 흐름인 거죠.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대로 하고 예법으로 다스리고 하자, 싸우기 전에. 그래서 문으로 순화시키는 작업이 첫 번째 법치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좀 더 내려오면 법가가 생기면서 그걸 성문법화 시킵니다. 왕의 말을 칙령으로 써요. 그리고 이걸 써서 한 곳에만 두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성문법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함무라비 법적은 그 훨씬 전이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써져가지고 되게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눈을 다치게는 눈을 내주라고 하지 야만적이지 않아 그랬는데 그 시대의 룰은 그때 룰이 아니고 그 시대의 행태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 부족 중에 누가 팔이 하나 날아가면 우리 시족들은 전부 총동원해서 상대방의 부족을 전부 몰살시키는 게 가장 큰 보복의 수단이었어요.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한 사람이 죽었으면 한 사람만 죽여라. 팔만 날아갔으면 팔만 잘라라. 라고 해서 사실을 보복을 평등화시키고 보복의 등가성을 유지시키려고 했죠. 이것도 말로. 제발 힘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자. 요게 이제 산업혁명으로 내려옵니다. 산업혁명으로 내려오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전에 법은 그래도 법에 의한 지배는 아니었죠. 왕에 의한 지배였는데 법으로 다스리자인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했던 게 뭐냐면 왕도 법 밑에 법을 지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선언이 영국에서 있은 대헌장이었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재미없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미국의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선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것은 뭐냐? 왕이 법 만들지 마. 우리가 만들게. 근데 우리가 다 만들어서는 어려우니까 우리의 대표들한테 법 만들게 할게라고 해서 국회가 생기고 국회가 법을 만들기 시작했죠. 드디어 법을 만드는 수본자가 우리 사람이 보통 국민이었고 법을 만들고 지키는 자가 같아졌던 게 이제 이 근대의 법치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했던 것들이 그런 법치주의를 만들었는데 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도전을 받았나? 공장을 만들어요. 공장을 만든 자본가들이 모든 이윤을 독점하기 위해서 아동 노동을 착취하고 일반 노동자들은 20시간, 하루 20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고 하면서 병들면 직장 밖으로 밀려나가죠. 이런 사회는 그때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게 노동법, 노동조합법,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 그리고 그 자본가들 독점하지 마라고 하면서 독점금지법, 그리고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복지 관련 법률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게 새로운 시대의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건 뭐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혁신과 부의 창출이 모든 인간에게 점심을 내지는 않았다. 공짜 점심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배고픈 그들이 나의 점심 먹을 권리를 찾아 나간 것이 또 다른 법치주의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AI 시대에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약속은 지켜질까요? 일론 머스크의 약속은 지켜지나요? 물론 지켜줄 수도 있고 안 지켜줄 수도 있는데 지금 단적인 예를 딱 하나를 보자면 AI 시대에 AI가 최첨단으로 적용된 나라는 미국, 중국 말고는 이란과 가자지구입니다. 무기에 탑재되어 있죠. 그 AI는 뭐 하고 있냐? 세상을 1등 국가, 2등 국가로 나눕니다. 그리고 2등 국가 시민들은 사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박멸의 대상이죠. 분리하고 배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짜 정신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의 법치주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우리 점심 먹을 권리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가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라는 겁니다. 혹시 1교시 여기서 잠깐 끝나고 나머지 이야기 짧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질문 있나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AI와 사람이 구별되는 점 뭐 있나? 그리고 도대체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뭘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도 계시고 화가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18세기 때 사진기가 발명이 됐어요. 사진기가 발명이 돼서 그때 화풍은 사실주의 화풍이 만연해 있어가지고 똑같이 그리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화가들의 덕목 중에 덕목이었는데 사진기가 가장 똑같이 찍기 시작해서 거리에 나앉는 화가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나앉는 화가들 대부분이 세상은 끝났다. 그림의 시대는 갔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사진기가 우리를 대체해버렸다. 라고 매우 비관적인 시선으로 삶과 그림과 예술을 바라봤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소수의 또라이들은 그림이 그것만 그림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술은 뭘까? 의미는 뭘까? 가치는 뭘까? 사진이 할 수 없는 무엇은 뭘까? 라는 고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리에 나앉아서 삶을 비관했던 화가들은 거리로 가거나 아니면 그림 바깥으로 밀려나갔고, 그런 고민들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화가들은 살아남아서 각 사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는 인상주의니 입체파니 야수파니 맞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새로운 사조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빛을 보기 시작하고 형상 너머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형상 아닌 어떤 거에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형상도 중요하지 않다는 미술 사조들이 생각나면서 지금까지 현대 미술이 유유히 이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발전된 기술이 도래했을 때 새로운 의미를 찾고 새로운 가치를 찾고 시선을 돌렸던 그들은 살아남았고, 기술의 시대에서 똑같은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냥 밀려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예술가와 화쟁이로서의 차이로서 분류되고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진과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AI와 사진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무서운 수단일까요? 기술적 수단일까요? 사실은 AI는 예전부터 있을 것 같은데 했지만 사진은 있을 것 같지 않은 게 덜렁 나왔던 것이니까 그때 당시 화가가 봤을 때는 더 무서웠던 게 사진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빨리 돌아가서 그러지 예전부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했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가는 그 어떤 시도들이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자, 좀 더 줄여서 뭐 이게 모양이 없는 것과 모양이 있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AI의 지능이라는 것과 인간의 지능 이렇게 하면 그렇고 AI의 지적 방식과 인간의 지적 방식의 차이는 뭘까요? 인간의 뇌의 차이와 AI 차이는 뭘까요? 창의력이 있다. 창의력은 또 뭘까요? 창의력이 있다. 인간은 창의력이 있고 AI는 창의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요즘 챗GPT한테 그림 그려주라고 하면 또 되게 또 창의력 있게 보이기도 하던데. 감정의 차이가 있다. 감정의 차이가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만약에 AI한테 있는 것이 인간한테 있다면 그건 전부 대체될 것이라는 건데 AI한테 없는 것이 인간한테 있다면 이건 대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쭉 뽑아 나가죠. 저는 AI에 대해서 지성과 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 보고 싶어요.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그래서 어떤 건 대체되고 어떤 건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너는 참 생각 없어 라고 직장에 그런 분들 계시죠? 좀 생각 없는 분들 있나요? 어떨 때 생각이 없다 그러죠? 진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인가요? 생각이 없던 사람이 어떤 거죠? 저 사람은 개념 없어. 너 개념 없구나 할 때 그 개념은 뭘까요? 머리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다른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 지적했던 생각 없고 개념 없던 그 사람들이 되게 똑똑할 때가 많아요.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요. 비상하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요. 심지어 논리정연하게도 말할 수 있어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그 생각 없는 그 아이들 생각나나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논리정연하게. 매우 숫자에도 받고 계산도 받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생각은 무엇일까? 머리가 나쁘다는 뜻일까? 머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뒤돌아볼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맞나? 왜 너는 너 생각만 하지? 생각이 없다는 건 좀 주위도 좀 두루두루 살폈으면 좋겠지 않아? 이런 표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계산할 줄 모른다 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좀 돌아보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따져 묻지 않는 느낌, 주위 사람들을 두루두루 배려하지 않은 느낌이지 않나. 부끄러움도 중요한 대목이죠. 왜 부끄럽겠어요? 돌아보니 그러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샤프함과는 좀 다르죠. 샤프한 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성과 이성이라고 제가 나눠봤어요. 이게 학문적 개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서 이제 AI를 생각해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AI는 만들어질 때부터 매우 계산을 잘 하도록 만들어졌죠. 계산을 잘해서 끝내 답을 잘 찾아냅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사고와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어진 목적은 매우 잘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양과 판단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말은 어리석음이라고 맞나 틀리나?
야,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좀 뭘 모르는 느낌 있잖아요. 모르는 느낌. 그렇다면 이성은 뭔가? 이성은 뭔가? 왜 그래야 되지? 라는 묻는 능력인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지? 이성의 가장 큰 것은 생각, 그 다음에 사고, 질문,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지? 그래서 의미와 그 가치는 무엇이지? 그걸 하는 게 맞아? 그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묻는 것을 이성이라고 저는 상정해 보겠습니다. 반대말이라고 써줬는데 이게 사려 깊지 않음이겠죠. 결국은 의미를 찾아간다는 말이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뇌의 기능 중에서 지식을 늘려가는 암기, 그리고 빨리 판단하는 계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판단, 뭐 이런 것들은 한 목적적인 지성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맞을까? 이게 의미 있는 일일까? 나는 이쪽으로 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를 묻는 것은 이성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AI에게 의미를 물으면 정의는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AI는 모를 겁니다. 여기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사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고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 한목적적 지성에 관한 것은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옆으로 빠져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 뭐죠? 대학 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많은 것을 머리에 넣어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죠. 많은 걸 넣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대한 것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수학의 답이 뭔지는 빨리 알아야 돼.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 대규모 공장제에서 사무직 노동자들이, 화이트 칼라들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이 대규모 노동자들한테 빨리 주어진 답을 넣어줘서 빨리 그 정확하게 기계를 작동시켜서 그걸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빠른 판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AI가 있는 이 시대에서는 과연 그게 맞나? 사실 AI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물론 오류는 있겠지만 금방 판단하는데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서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전쟁으로 또 돌아갑니다. AI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I가 하지 않는 것은 한목적적 지성은 AI가 철저하게 관찰한다고 했는데 이성은 관찰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AI는 철저하게 사람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죽음의 그 테러리스트의 점수를 매기고 그들을 표적으로 삼고 발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매우 역설적이에요. 제가 계속 그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은 뭐냐면 우리 한나 아렌트가 생각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누구였죠? 재판을 했던 사람? 아이히만이죠.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에서 한나 아렌트가 재판을 쭉 봤더니 이 사람 너무 성실한 사람이야. 너무 자기 일을 잘했어. 그리고 말도 유창해. 논리적이야. AI가 할 수 있는 건 다 이거. 그리고 적소적시에 그 유태인들을 각 수용소로 분배하고 돌리는 이 유통 라인도 너무너무 잘 짜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문까지 들었던 사람. 일 잘했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언어적 특징을 보니까 매우 상투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애국자입니다. 저는 성실했습니다. 저는 윗사람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악랄한 일을 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여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얘는 생각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한 표현이 뭐였죠? 아무튼 생각하지 않는 죄. 근데 지금 AI는 생각하지 않는 죄가 너무 큽니다. 근데 AI는 원래 생각을 안 하는데 AI를 쓰는 인간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란의 어느 여학교가 없어졌던 것은 인간이 사고를 하지 않아서이겠죠. 인간이 그걸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AI한테 모조리 맡겨버려서이겠죠. 이제 그렇다면 결국 이런 한목적적 지성 말고 이 실존적 이성이라는 것은 뭘까? 라고 했을 때 되게 보면 쓸모없는 일들입니다. 쓸모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AI 시대에서 가장 첫 번째 화두는 쓸모의 종언입니다. 쓸모의 시대의 종언. 우리가 대학교 교육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중요하게 따려고 했던 건 뭐냐면 졸업장, 자격증, 그 다음에 뭐 언어 능력, 뭐 이것도 자격증의 일종이겠죠. 그거 다 뭐죠? 나 이렇게 쓸모있는 놈이야. 쓸모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능력치가 이만큼 되니까 가져가봐 나를. 그래서 시장에 나를 내놓는 중요한 징표들 중에 하나죠. 아마도 지금으로 과자봉지로 따지면 여기에 성분 분석표들 있죠. 그런 것, 그 다음에 짠맛, 단맛 써진 매운맛,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격증과 졸업장으로 포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사실 우리가 따려고 했던 학력에 대표되는 것들이 그 지식 능력은 사실 AI가 잘해요. 자격증, 뭐 동시 통역사 자격증을 따면 AI보다 통역을 더 잘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최고 수준이 아니라면 AI하고 삐까삐까해요. 그냥 대학교까지 다니는데 외국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열심히 학원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다녀봤자 AI하고 비슷할 것이다. 물론 탁월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탁월하겠죠. 결국은 그런 쓸모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러한 가정들은 AI로 모조리 대체돼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남은 건 뭐냐? 쓸모없음. 쓸모없음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뭘 할지를 생각해 봤어요. 뭘 할까? 우리 쓸모없는 시대에서 뭘 할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경험을 해봤는데 좀 혼날 것 같은데 얘가 뭐 이렇게 조선도 있고 그래야지 맨날 서양, 미국, 중국 이야기만 하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양반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례냐 이걸 떠나서 조선시대 양반은 노동을 하지 않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동을 하는 것을 계급의 아주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시, 서, 화, 뭐 활쏘기, 바둑뜨기 뭐 이런 것들, 별 쓸모없는 것들, 양반들이 열심히 글을 읽어도 쌀 한 털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허생이 마누라한테 엄청 갈굼 당하는 거잖아요. 좀 나가서 쌀이라도 한 벌어 와라라고 갈굼을 당했던 그 이유가 쓸모없는 짓만 했다는 것인데 그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그런 쓸모없는 짓만 했습니다. AI 시대를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 AI 시대는 모조리 우리의 지적 노동, 그러니까 예전에 화이트 칼라가 하고 했던 대부분의 노동은 AI가 할 것입니다. 블루 칼라들이 하던 노동은 로봇 혹은 피지컬 AI가 다 할 거예요. 우리는 노동에서 자유롭은가? 뭐 이건 좀이지만 적어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쌓이는 거죠. 조건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데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도덕적 꺼리낌이 있었고 미안함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 AI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사실 미안한 건 딱 하나. AI한테 미안하지는 않아요. 지구한테 미안하지. 이 AI가 사용하는 그 많은 에너지 어디서 오느냐. 뭐 결국은 지구에서 나는 에너지를 뽑아서 AI를 굴리면 쓰이는 거 아니냐라는 미안함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걸 벗어나고 나면 AI가 노동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좀 더 달리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시민들이 있었죠. 당근. 로마 시대 때 시민들은
뭐하고 놀았죠? 다시 이야기할까요? 로마의 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시민들과 로마의 노예들이 있었겠죠. 로마의 시민들과 노예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로마 제국 전성기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 로마 시를 보면 로마의 모든 생산은 주위에 있는 식민지로부터 들어옵니다. 농산물과 뭐 먹을 것, 옷 이런 것들은 식민지로부터 들어오고 로마에 살던 노예들은 뭘 하냐면 시민들의 수발을 드는 겁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하는 것들을 대부분 하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은 뭐 하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걸 합니다. 검투장에 나가고 목욕탕에 나가고 브루투스 뭐 시저처럼 연설을 하고 재판을 하고 시를 짓고 철학을 논하고 했던 것들이죠. 대부분 보면 쓸모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쌀한톨을 나지 않는 일들로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시민들도.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그러면 사실은 식민지와 노예가 없으면 불가능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에서 자유로운 인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삶의 어떤 패턴은 엿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했잖아요. 정답 맞추기 교육 아니겠느냐. 주어진 문제풀이. 스스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이미 주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맞추기만 해요. 경쟁하면 됩니다. 쓸모를 증명한다는 게 지금 교육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AI를 일시키려면 뭐 해야 되죠? AI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AI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야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은 AI가 할 거니까.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생각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읽고 스스로 토론하고 교류하는 거기에서 생각의 힘은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협동과 공존의 능력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지금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개인과 AI와 로봇과 협업하면 사소한 일들은 다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전 인류 혹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될 환경 문제, 지구적 재앙의 문제, 핵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전 인류가 협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연대와 공존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 라벤더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 있죠. 라벤더 너무 꽃말이잖아요. 꽃말에서 하는 게 뭐냐면 37,000명의 팔레스타인에게 위험 점수를 부여합니다. 1점부터 100점까지. 그리고 표적으로 할 목록을 작성하는 게 라벤더 일이에요. 복음서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했죠. 건물을 자동으로 폭격할 수 있는 것을 사람 출입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주 가는 데는 라벤더에서 정리한 사람들이 자주 가는 데는 문제가 있는 데고 언제든 폭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Where is my father? 아빠가 들어오는 순간 폭격을 하라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점수를 매기고 사람을 분류하고 분류해서 표적을 설정하고 표적을 설정해서 발사 명령을 할 때 인간은 촌철만 관여를 한다는 게 잠깐 생각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매우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 AI 작성한 그 크로드 AI야, 챗 GPT 만든 사람이야 라고 개입하고 그 다음 표적 데이터 모으는 사람 데이터 모으는 데만 작성하고 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쏘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딱 30초 결정하고 쏘라고 하는 정도인 겁니다. 누가 책임지죠? 만약에 이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구에게
이 폭격의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트럼프 말고 누구는 있나요? 결국 인간이 하지 못한 것은 사유와 생각, AI가 하지 못하는 건 사유와 생각이라는 것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그 머뭇거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손석희 씨하고 소설가 누구죠? 성한? 네, 김혜란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AI가 하지 못하는 게 뭐일까요? 했더니 그냥 그분이 머뭇거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뭇거림이요. 라고 하면서 했던 게, 그렇게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머뭇거림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바로 말 안 하고 바로 쏘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이가 우물에 빠졌을 때 그 구해주러 가고 싶은 마음, 안쓰럽게, 전라도 말로 짠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짠하게 여기는 마음, 결국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AI한테는 없으니까 이란의 여학교에 폭격할 수 있는 거죠. 표적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짠한 마음이 모이면 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연대임이 범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돌아보면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랬더니, 골방에서 사사롭게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광장으로 나와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논쟁의 결과물을 정치에 반영하고 정치에서의 철저한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AI 너는 여기까지는 가고 여기까지는 멈춰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법률의 역할이기도 하고 법치주의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좀 남아있는가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갈까요? 이 그 소책자 받으셨죠? 제가 맨 마지막에다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막 썼는데 그거 한번 읽으면서 오늘 강의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80쪽. 80쪽 세 번째 단락인데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읽어도 되고. AI를 만나서 인류는 새로운 국면을 만났다. 그러나 인류는 그런 경량을 헤쳐나온 경험이 있다. 기술 발전은 생산력 증대로 이어지지만 그 잉여가 모두에게 공짜 정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산업혁명 당시 자본가들은 아동들까지 장기간 노동으로 착취했고 자본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독점했다. 양극화의 아찔한 절벽 위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자신들의 권리를 한 뼘 한 뼘 쟁취했다. 그것이 아동노동,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였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과 공정법이 되었다. 노동에서 밀려난 자들은 복지제도 위에 있었고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들이 만들어졌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대문경에 사는 황인종들에게 보편적인 고소득을 나눠주는 산타가 될 것인가? 결국 전태일이 그랬듯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고 그것이 법으로 제도화될 때, 싸워나가고 법으로 될 때 AI는 인류의 최고의 발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던지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AI든 산업혁명이 없던 고려시대의 어느 갑동이의 삶과 AI 시대의 김정희의 삶이 뭐 어마어마하게 다를까요?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뭘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뭘 밥벌이로 하고 있느냐, 요 차이는 차이로서 크겠지만 사실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들은 아마도 신석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성을 만나면 설레이는 것이고 좋은 풍경을 보면 감동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흐뭇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